이른바 전주 봉침 사건에 전북 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가 다가오면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 간 상생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일하고 있던 비정규직 2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9시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시설 원장이 저지른 비리가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 속에 은폐되고 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그냥 흐지부지 덮은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진휘 기자입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이모 씨는 지난해 임실군청을 찾았습니다. 당시 임실군 간부 공무원은 이 씨가 사업을 도와달라며 돈을 줬으나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좋은 책이라고 저한테 한 거를 주고 가요. 책 속에 보니까 있길래 제가 바로 그때 전화를 해서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실수를 하냐. 이 씨가 2해 전 장애인 복지 예산을 다루는 도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보낸 사회관계망 서비스 문자입니다. 200만 원이 넘는 황금 열쇠를 전달했다는 내용과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뇌물수수와 불법 시술 의혹이 짙습니다. 또 다른 도의원에게는 옷과 식사를 제공하며 예산 지원을 부탁합니다. 전현직 도의원들은 말을 아낍니다. 황금 열쇠를 받은 적도 없으세요? 황금 열쇠. 네. 그러니까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뭘 놓고 갔다고 해서 돌려주라. 그분한테 내가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적은 있죠. 국회의원에겐 공로패와 선물을 주고 국비 지원을 요구합니다. 감사 때가 한 100개 넘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패들이 어디가 있는가 모르죠. 이 씨가 사업 청탁을 한 정관계 인사는 20명에 가깝습니다. 현금으로도 주고 상품권으로도 주고 저희가 그거 다 받죠. 그 자리에서는 어떤 걸 요구한 건 아닌데 받은 사람이 다 토해내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했어요. 봉침이나 금품 제공을 미끼로 청탁을 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이후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결국 부실한 수사가 전주 봉침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더욱 키운 셈이어서 검찰의 재수사 의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당시 전주시 공무원이 검찰이 수사를 막았다고 말한 녹취록을 KBS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어서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봉침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해 4월. 장애인 보호시설의 불법 운영과 자금 횡령 문제 등을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에 알리면서 불거졌습니다. 전주시는 곧바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불법 의료시술과 로비 사실을 밝히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현장에도 명백히 그런 사건 저기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고발을 주는 건 어렵다. 이 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제보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알린 전주시 고위공무원은 검찰 수사가 축소됐다고 말합니다. 대검에서 했다면 뭐가 아니야. 그 막은 사람이 이거는 제가 말을 못해. 막은 사람이 있어. 전화 통화를 한 상대방은 당시 전주지검 간부를 거론하고 전주지검에 내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검찰 사람이 막았잖아요. 고위공무원은 애써 말을 아끼면서도 수사가 분명 축소됐다고 말합니다. 막은 사람이 있어. 전주직이면서 막은 사람이 있어. 이건 내 얘기 못해. 보이지 않는 게 이거 많아요. 진짜 내가 너무 잘 알아. 당시 검찰 관계자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면서 지금이라도 전주 봉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주시는 논란이 된 봉침 사건에 전주시가 개입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공지영 작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전주시가 봉침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며 비판해왔습니다. GM 본사가 부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금 단체 협상 합의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공장 노조는 오늘부터 인천 부평공장 근처에서 집중 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GM 경영진이 부실 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청업체 납품 비중이 50%가 넘는 협력업체들을 보통 전속업체, 또 이런 거래를 전속거래라고 부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만 이루어지는 아주 특이한 방식인데요. 1970, 80년대 고도 성장기, 산업화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산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먼저 그 실태를 이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 회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70%를 회세를 앞둔 GM 군산 공장에 납품해온 전속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금융권의 자금 회수까지 들어간다면 사실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죠. 예. 군산 공장 폐쇄를 결정한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는 301개, 이 가운데 전속업체는 50%가 넘는 154개나 됩니다. 한국 GM의 5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부품업체가 무려 150개사가 넘고 그중 100%를 한국 GM에 의존하는 거래업체만 86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와 협력사들의 전속거래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전속거래 업체가 현대차가 한 350개 되거든요. 거의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가 한 7, 80% 이상 돼요. 전체 매출이에요. 100% 되는 데도 많고요. 전속거래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1970년대 이후 산업화에 팔을 걷어붙인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폈습니다. 특정 대기업 제품의 부품 일부를 계열화된 협력업체가 만드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운 겁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또 자원의 낭비도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성장기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기업을 따라 전속 업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 세계 시장에서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는 비용과 수고도 덜었습니다. 전속업체는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고 영업과 제품 개발비를 줄이면서 고도 성장기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하지만 GM 사태가 보여주듯 이런 전속 관계는 원청업체가 흔들리면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을 면치 못해 구조적으로 무척 취약합니다. 또 각종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큰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 한 달이 지나면서 문을 닫은 협력업체는 군산에서만 20곳이 넘습니다. 대부분 군산 공장에만 납품하는 전속업체들입니다. 그나마 일부 물량을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용이 일부만 하고 있어요. 거의 다 GM이고요. 하더라도 프레스 물건 조금씩 하는 데밖에 없고 근데 타격이 거의 비슷하죠. 전속거래의 취약성은 GM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원청이 일단 폐쇄를 결정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기업에 전속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 기업이 흔들리면 거기에 따라져 있는 중소기업 하청업체는 전부 다 온갖 불공정 거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지난 2012년 이후 수출 물량이 20%나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전속업체에 부담을 떠넘긴 결과 1차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6년 동안 2.36%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기업이 3% 미만의 이러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면 소위 좀비 기업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그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갚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는 협력업체들의 기술과 혁신, 가격 경쟁력 위기로 이어집니다. 고정적인 판로에 의존한 나머지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면 국제 경쟁력까지 잃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그 부품 업체들이 상당히 그 큰 기업들이 많고 자기들 스스로 R&D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수직 계열화가 돼 있고 그래서 하청 기업들은 오직 원청 기업의 오더만 받으면 결국 자동차 산업 전반의 부실을 막으려면 원청은 단가 후려치기 등 고질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동반 성장을 꾀해야 합니다. 협력업체 또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사업 다각화에 힘쓰면서 허약한 체질부터 개선해야만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전라북도는 기간제와 용역 노동자 207명을 개별 면접과 결격 사유 조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정규직인 공무직 직원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환 대상을 놓고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무기계약직 처우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교육청이 775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30%인 238개 학교가 600제곱미터 이상 실내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개 학교는 실내 체육시설이 아예 없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실내 체육관을 갖추려면 예산이 3천억 원 이상 필요하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신설하고 교육부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 후보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여론조사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쯤 할 예정입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이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에 공모한 가운데 서류와 면접은 70%, 사전 적합도 조사는 30%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김승수 시장이 현직에서는 선거운동 준비에 한계가 있어 내일 예비 후보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이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현재 전주시장 예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후보와 민주평화당 엄윤상 후보 2명이며 정의당 오형수 노동위원장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 운동을 짚어보는 생방송 심층 토론이 오늘 밤 9시 50분 KBS 1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와 연극계, 교육계에서 드러난 전북 지역 성폭력 실태와 대처 방안 등을 전문가와 함께 심층 진단합니다. 익산경찰서는 동료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교사 사건에 대해 직장 따돌림과 부당 대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